저는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오직 교육자라는 외길만을 걸어왔습니다. 아침 7시면 어김없이 학교 교문에 서서 등교하는 아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주었고, 단 한 번의 지각이나 결근 없이 성실함을 인생의 제일 가치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평교사로 시작해 주임과 교감을 거쳐 마침내 한 학교의 수장인 교장으로 퇴임하기까지 제 인생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해진 궤도 위를 달리는 기차와 같았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저를 두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며 치켜세웠고, 제자들은 스승의 날이면 제 고지식한 원칙주의를 존경한다며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곤 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저는 참으로 결점 없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했습니다. 가정에서도 저는 늘 흔들림 없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아내에게는 과소비 한 번 하지 않는 검소하고 정직한 남편이었고, 두 아이에게는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늘어놓는 대신 몸소 성실함을 실천해 보이는 엄격하면서도 자상한 아버지였습니다. 30년 넘게 한 푼 두 푼 아껴 부은 주택 청약으로 서울 변두리에 내 집 한 칸을 온전히 마련했고, 두 아이를 모두 이름 있는 대학에 보내 제 앞가림을 하게 했으니 제 인생은 충분히 성공한 축에 속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하지 않았고, 남의 것을 탐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오직 제가 흘린 땀방울의 가치만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쌓아 올렸습니다. 정년 퇴임하던 날, 수많은 제자와 후배 교사들의 뜨거운 박수 소리를 들으며 학교 교문을 나설 때 제 가슴 속에는 말로 다 못할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바친 보답으로 매달 꼬박꼬박 나올 연금이 있으니 노후 걱정은 남의 일이라 여겼고, 아내와 함께 전국의 산천을 유람하며 평온한 여생을 보내는 일만 남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속임수가 난무한다고 해도 저처럼 원칙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에게는 결코 비극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 삶은 그만큼 견고했고, 제가 쌓아온 신뢰의 성벽은 그 어떤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높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국가로부터 받은 훈장과 퇴직 기념패가 거실 한복판에서 빛나던 그 시절, 저는 제 인생의 모든 숙제를 끝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저 안온한 휴식만이 제 앞에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 평화로운 일상이 사실은 거대한 낭떠러지, 바로 앞에 서 있는 위태로운 평온이었다는 사실을 그때의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평생 가르쳐온 도덕과 원칙이 세상 밖에 거친 생존 논리 앞에서는 얼마나 무기력한 종이 방패였는지도 알지 못한 채 저는 그저 명예로운 은퇴자의 자부심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막이 내리고 어둠의 서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단조로웠고, 그 단조로움은 곧 막연한 불안으로 다가왔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안정적이었지만 물가는 치솟고, 자식들의 결혼과 앞날을 생각하니 제가 가진 자산이 너무나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평소 신뢰하던 먼 친척 조카가 찾아와 솔깃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밀어주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있는데, 농어촌 지역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면 국가에서 20년간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도 했지만 조카가 가져온 두툼한 서류, 뭉치와 정부 부처의 직인이 찍힌 정책 자료들을 검토하며 제 생각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교육자로 살며 자료를 분석하고 기한을 검토하던 습관이 도졌습니다. 저는 관련 서적을 탐독하고 태양광 발전의 원리와 수익 구조를 독학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매달 받는 연금보다 서너 배는 높은 수익이 산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국가 정책에 이바지하면서 동시에 가문의 자산을 획기적으로 불릴 수 있는 합리적인 사업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연금을 매달 조금씩 갉아먹으며 늙어가는 것보다 연금 일시금 2억 원을 한꺼번에 찾아 발전소라는 생산적인 자산으로 치환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아내의 만류도 있었지만 저는 전문적인 도표와 수치를 제시하며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당신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이건 나라에서 보증하는 사업이야. 내가 평생 허튼 짓 하는 거 봤어?
라며 제 판단력을 과신했습니다. 결국 저는 35년간의 고열인 퇴직, 연금, 일시금 2억 원을 단번에 수령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제 청춘과 바꾼 상징과도 같았지만 저는 그것을 더 큰 미래를 위한 씨앗이라고 믿었습니다. 전라남도의 한 산비탈 부지를 매입하고 설비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승부수를 던졌다는 고향감에 휩싸였습니다. 업체 직원은 저를 사장님이라 부르며 치켜 세웠고, 저는 제가 은퇴한 교장이 아니라 유능한 사업가로 변모했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남들은 퇴직 후 등산이나 다니며 시간을 죽일 때, 나는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부를 창출한다는 선민의식까지 생겼습니다. 제 치밀한 분석력과 평생 쌓아온 성실함이 더해진다면 실패란 있을 수 없는 단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선택이 제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저는 제 손으로 퇴로를 끊고 낭떠러지를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설비를 마치고 가동을 시작한 첫 해 여름까지는 모든 것이 제 계산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매일 아침 휴대전화 앱으로 확인하는 발전량은 눈이 부실 정도였고, 통장에 찍히는 전력 판매 대금은 퇴직 후 느꼈던 막연한 불안감을 단숨에 씻어주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제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호기를 부렸고, 지인들에게도 태양광 사업의 안정성을 설파하며 유능한 투자자 행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축제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아주 사소하고 조용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당황하게 한 것은 정부 정책의 미세한 변화였습니다. 20년간 고정된 수익을 보장하겠다던 업체의 호언장담과 달리 전력 판매 단가인 REC 가격이 시장 공급 과잉을 이유로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만 원 차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매달 정산할 때마다 수익금의 앞자리가 바뀌는 것을 목격하며 저는 초조해졌습니다. 업체에 항해 전화를 걸었지만 그들은 시장 상황일 뿐이라며 자신들도 어쩔 수 없다는 차가운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발전소 부지 인근 마을 주민들로부터 예상치 못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빛 반사 때문에 농작물이 피해를 본다며 마을 입구에 붉은 글씨에 현수막이 걸렸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그에게 마을 발전 기금이 필요하다는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평생 교단에서 원칙과 상식만을 강조하며 살아온 저에게 법에도 없는 돈을 요구하는 시골 마을의 생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폭력과 같았습니다. 저는 법대로 하겠다며 강하게 맞섰지만 그럴수록 마을 사람들의 방해는 교묘해졌습니다. 발전소로 이어지는 유일한 진입로에 대형 트랙터를 세워두어 보수 차량의 진입을 막거나 한밤중에 누군가 설비 주변의 울타리를 훼손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려가는 차비와 숙박비, 그리고 뜻하지 않게 지출되는 합의금들로 인해 통장의 잔고는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2억 원이라는 거금을 쏟아부었으니 당연히 누려야 할 평온한 노후는 온데간데 없고, 저는 매일같이 낯선 지명에서 걸려오는 항해 전화와 수익률 하락이라는 수치에 매몰되어 갔습니다. 이것이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였음에도 저는 제 선택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시적인 진통일 뿐이라고 저는 제 자신을 속이며 더 깊은 늪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번 시작된 불운은 결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전력 단가 하락과 민원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그해, 늦여름 한반도를 관통한 기록적인 폭우와 초대형 태풍은 제 인생의 남은 기둥마저 사정없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산비탈을 깎아 만든 발전소 부지의 지반이 연일 이어진 폭우로 약해지면서 결국 거대한 토사가 유출되었고, 2억 원의 고열을 짜내어 설치한 수백 장이 태양광 패널이 마치 종잇장처럼 구겨져 아래쪽 민가와 과수원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간 현장에서 목격한 그 처참한 광경은 지금도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뒤틀린 철골 구조물과 흙탕물에 뒤섞여 깨진 유리 파편들은 제가 꿈꿨던 장밋빛 미래가 완전히 산산조각 났음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곧바로 보험사에 연락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상상보다 훨씬 절망적이었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조사관은 설계 당시의 토목, 공사 미비와 배수시설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보험약관의 면책 조항을 들먹였습니다. 천재지변이 아닌 설치 주체의 관리 부실이라며 보상을 거절하는 그들의 차가운 목소리 앞에서 저는 35년간 믿어온 법과 상식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절감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마을 주민들은 제 멱살을 잡으며 당장 보상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고함을 쳤고 매일같이 수십 통의 독촉 전화와 내용 증명이 쏟아졌습니다. 설비를 복구하고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당장 큰돈이 필요했지만 이미 연금 일시금은 부지 매입과 초기 공사비로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결국 저는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노후 자금과 비상금으로 모아둔 적금까지 손을 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무렵 스트레스와 제 고집 때문에 심각한 소가리를 하던 아내는 정밀검사 결과 수술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아내의 건강보다 발전소, 복구와 배상금 처리를 우선순위에 두는 비겁한 남편이 되었습니다. 이번 고비만 넘기면 다 회복될 거야. 제발 한 번만 나를 믿어줘. 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아내를 울리며 수술비마저 복구 비용으로 쏟아부었습니다. 돈이라는 괴물이 사람을 얼마나 추악하게 만드는지 평생 고귀한 가치와 도덕을 가르치던 제가 돈 몇 푼을 지키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의 눈물을 외면하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제 명에 살지 못할 것 같은 극도의 불안감이 밤마다 저를 덮쳤습니다. 집안에는 온기 대신 냉랭한 침묵과 원망만이 가득 찼고 저는 이제 퇴근할 학교도 마음 편히 쉴 집도 없는 처지가 되어 밤늦도록 공원을 배회했습니다. 제 삶의 엔진은 이미 과열되어 비명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저는 멈추는 법을 잊어버린 채 파멸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아내의 생명줄과 같은 돈까지 앗아간 그 순간 제 인생의 가속도는 이미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위태롭게 버티던 제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수술비와 노후 자금까지 쏟아부으며 제 길을 꿈꿨지만 보수 공사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설비업체는 부도를 내고 흔적도 없이 잠적해 버렸습니다. 사후 관리는커녕 당장 작동이 멈춘 장비들을 수리할 방법조차 사라졌고 통장에는 수익금 대신 매달 감당할 수 없는 대출 이자와 마을 주민들의 손해배상 독촉장만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며 남들에게 고개를 숙여본 적 없던 저였지만 집 앞까지 찾아와 소리를 지르는 채권자들 앞에서 저는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애걸해야 했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교장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는 그들의 거친 욕설과 침, 뱉음 한 번에 시궁창에 오물처럼 더럽혀졌습니다. 가장 처절했던 순간은 제 평생의 긍지였던 훈장과 기념품들을 제 손으로 정리해야 했을 때였습니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거실 가구마다 붉은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하자 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키기 위해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훈장과 공로패들을 챙겨 들고 동네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35년의 헌신과 열정이 담긴 금빛 메달들이 고작 몇만 원의 무게로 환산되어 차가운 저울 위에 올라갈 때 제 영혼도 함께 팔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비참한 돈으로 컵라면 몇 개를 사고 연체된 이자 일부를 메꾸며 저는 제가 인간으로서 가다울 수 있는 최저점의 바닥을 쳤음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비극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돈 때문에 수술 시기를 놓치고 건강이 악화된 아내는 결국 친정 식구들의 손에 이끌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제게 차가운 이혼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당신은 학생들에게 도덕을 가르칠 줄만 알았지 정작 우리 가족이 죽어가는 건 보지 못했다는 아내의 마지막 절규는 제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이 한순간에 풍비박산 나는 것을 보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고 저는 정년퇴임 때 받았던 그 화려한 박수 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빈방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갈 곳 없는 처지가 되어
서울 변두리의 한 고시원 방으로 숨어들던 날, 저는 낡은 가방 하나만을 든 채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며 아이처럼 소리 내어 흐느껴 울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반드시 보답받는 세상이라고 가르쳤건만 정작 그 가르침을 신조로 삼고 산 스승은 노후에 길거리로 나앉게 된 이 잔인한 모순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자산, 그리고 가장 소중했던 가족까지 모든 것이 증발해버린 자리에는 오직 실패한 노인의 초라한 껍데기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평생 공을 들여 가르쳐온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버림받았습니다. 고시원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새벽빛을 보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좁은 방 안에는 제가 평생을 바쳐 가르쳤던 수천 권의 책 대신 오늘 하루 현장에서 신어야 할 흙 묻은 안전화가 놓여 있습니다. 한때는 수백 명의 학생과 교사들 앞에서 인생의 올바른 길을 훈화하던 제가 이제는 이름도 없는 일용직 노동자가 되어 인력사무소 전광판에 제 번호가 뜨기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식당 구석에서 찬물에 밥을 말아 먹으며 문득 거울 속에 저를 봅니다. 깊게 파인 주름과 거칠어진 손마디 속에서 과거에 위험 있던 교장 선생님의 모습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돈을 잃었다는 사실보다 제가 평생 믿어온 제 자신의 판단력이 완전히 틀렸음을 인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교육자로서 쌓은 지식과 치밀한 분석력이면 세상의 거친 파도쯤은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거라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가 가르치던 교과서처럼 논리적이고 정직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대박 정보, 정부가 보증한다는 감언이설, 그리고 나만은 예외일 것이라는 그 오만한 확신이 제 눈을 가렸습니다. 노후 자금이라는 것은 한 번 잃으면 다시는 복구할 수 없는 생명줄과 같은 것인데 저는 그것을 너무나 쉽게 판돈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퇴직금이나 연금을 손에 쥐고 제2의 인생을 꿈꾸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분들께 감히 이 낙제생 스승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안정적인 고수익을 약속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돈을 노리는 가장 정교한 덫일 뿐입니다. 특히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평생의 고열을 쏟아붓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입니다. 지키는 것이 버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사실을 저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저처럼 평생 쌓아온 명예와 가족의 행복을 한순간의 선택으로 맞바꾸는 어리석은 일을 부디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현장으로 떠나는 트럭 짐칸에 몸을 실으며 차가운 아침 공기를 마십니다. 비록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저는 오늘도 살아가기 위해 흙바닥을 구릅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이제 한 조각의 꿈이었음을 받아들입니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배움의 시작이라 가르쳤던 제가 이제야 인생의 진짜 공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어버린 공부지만 저희 이 처절한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방어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인생의 성적표는 비록 낙제점이지만 여러분의 노후는 부디 안녕하시길 기원하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